그런 모든 투자가 뭐 주고 사요? 다 돈이죠. 돈. 그러면 돈을 주고 내 소득의 일부를 자산으로 바꾸는 게 재테크잖아요. 재테크란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재테크를 잘한다는 얘기는 어떤 자산 가치가 더 높게 올라갈까를 보면서 높게 올라갈 자산에 소득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뭐가 높게 형성될지를 모르고 네. 투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자산 가치의 변화도 봐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만약에 지금 그 어떤 자산의 가치가 더 높게 올라갈지를 보기 이전에 그 어떤 자산보다 돈의 가치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요. 만약에. 그러면 굳이 자산으로 바꿀 필요가 있나요? 없죠. 예를 들면 부동산 가치는 떨어지고 네. 돈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시점이면 굳이 부동산 살 필요 있나요? 은행에 돈 넣으면 되죠. 은행에 돈 넣어야 되죠. 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이전에 돈의 행방을 봐라. 왜 부동산 가치 어떻게 될지 물어보고 주식 가치 코스피 올라갈지는 물어보고 금값 뭐 비트코인은 물어보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소득은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금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100만 원의 가치가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매년 만나는 기업 중에 모 기업이 최근에 이제 그 비즈니스 업종 중에 마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사옥을 옮겨서 그 롯데 월드타워로 강연을 갔었어요. 네. 그 대표님 표정이 굉장히 밝으신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마스크가 많이 팔리는데 생산 설비를 늘려야 됩니까? 아니면 유지해야 됩니까?예요. 네. 기업마다 고민이 달라요. 네. 그래서 그 롯데 월드타워에서 딱 내려다 보이는 게 잠실 아파트더라고요. 잠실 아파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웅달님보다 생일이 빨라요. 잠실 아파트가요? 예. 재건축? 잠실주공 5단지? 예. 그 아파트가. 그게 옛날에 뭐 1억짜리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30억 뭐 이러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때 잠실 아파트 샀어야 되는데 그때 안 사가지고 내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잠실 아파트 말고 안 오른 게 또 있나 한번 보세요. 아파트 다 올라는 것 같아요. 제가 단적인 걸 새우깡에 비유를 해요. 1970년대 새우깡 얼마였는지 아세요? 안 sal아봐서 모르시죠? 저도 안 살아봤다고 하겠습니다만 물어보니까 50원이었대요. 아 진짜요? 네. 지금 2,000원인데. 지금 2,000원이에요. 그러면 20배 올랐네. 20배 맞습니까? 40배네. 40배. 요즘에 새우깡 블랙이 2,000원에 팔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40배 올랐네. 네. 그럼 새우깡도 40배 올랐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올랐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그대로란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 뭐가 떨어진 거예요? 현금.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돈의 가치가.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변화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2020년과 21년, 물론 20년과 21년 또 다릅니다. 2020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했고 영끌에서 집 사시라고 했고요. 경제 전망에서. 네. 21년 전망서에는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했고 둔화되는 거 여러분 뉴스 많이 접하시죠? 요즘 갑자기 바뀐 것 같아요. 예, 둔화될 것이라고 했고 22년에는 이 둔화세가 더 강해질 거라고 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제가 수급을 다 보려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할 것 같은데 그냥 금리만 보자 이거예요. 금리. 2020년에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졌던 시점. 제로금리. 유동성 공급 엄청나게 늘리고. 근데 2021년에는 이 기조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완화적 통화 정책. 완화의 시대였어요. 20년은. 금리를 떨어뜨리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걸 완화적 통화 정책이라고 해요. 완화의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2021년에는 아직 완화지만 긴축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과도기적인. 네, 과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둔화된다라고 한 거예요. 떨어진다기보다는 상승 압력이 둔화된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금리가 우리나라 2번 인상했잖아요. 미국은 아직 인상은 안 했지만 테이퍼링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21년 하반기에. 근데 2022년에는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미국은 또 테이퍼링을 가속화해요. 긴축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걸 더 가속화해요. 당긴다는 거죠, 네, 시기를.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을 전환할 때 이 베이비 스텝 룰이라고 있어요.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다. 그만큼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점진적으로 전환 안 하면 시장에 난리가 납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용돈 안 주시겠지만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아이한테 지금 용돈을 주다가 갑자기 용돈 안 줘. 그럼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왜 안 줘? 난리 날 것 같네요. 난리 나죠. 그것을 그걸 발작이라고 합니다. 아, 발작. 경제학에서. 그걸 인문학적으로는 지랄 발작이라고 하죠. 경제학에서는 긴축 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용돈을 이만큼씩 주다가 안 줘. 그게 완화해서 긴축으로 전환한 거예요. 아, 그래서 서서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서서히 베이비 스텝 룰을 지켜야 돼요. 발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이 요동칠 겁니다. 아마 주가가 뭐 갑자기 막 1000으로 떨어질 거예요. 제 생각이 그래요. 네. 갑자기 0 그래 버리면. 갑자기 뭐 금리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올려버리면.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자산시장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렇다. 실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산시장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바뀌죠. 22년에는 정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근접해서 갈 거예요.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해요. 근데 시중금리는 상승한다는 표현이 맞아요. 시중금리는 상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가 시중금리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금리 올리기 시작하니까 알파를 적용해요. 수익성을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심지어 저축이나 뭐 적금 상품 같은 경우는 특판 상품. 요즘에 2% 3% 나오더라고요. 네, 2% 상품 특판은 5%까지 나와요. 적금 같은 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굳이 자 이렇게 되면 실제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지고 안정적인 이런 예금, 적금, 은행으로 이동해요. 대규모 이동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돈의 이 머니 무브먼트를 보시면 좋은데 돈이 일단 그런 주식시장 공격적 투자 자산에서 안정적인 시장으로 옮겨지고요. 두 번째는 이 글로벌리 봤을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해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인상해요. 근데 신흥국들은 아직 금리 인상할 만한 여건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억지로 인상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돼서 인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흥국들은 굉장히 뼈 아픕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경제 회복도 아직 안 됐는데 금리를 인상해야만 하니까. 근데 어쨌든 신흥국들보다 선진국들이 금리 인상을 더 가속화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 속에 달러 가치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신흥국에 투자한들 그거 달러로 바꾸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자산시장에서는 신흥국 범주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 탑 10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G10이라고 하죠. GDP 규모로는 선진국 범주에 있는 거 맞습니다만 투자 대상으로서는 아직 신흥국 범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금이 빠지죠. 빠지겠네요.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30조가 넘게 빠졌잖아요. 그런 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유망산업, 유망기업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왜 이런 시장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라는 거죠, 저는. 굳이 이럴 거면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어디 투자할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 그게 좋은 투자다라는 거죠. 이미부터 나왔던 그런 특판 상품을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5%를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굳이 주식시장에 머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21년 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어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또 금리가 오르다가 또 떨어질 수가 있지만 그렇죠. 그 시간까지 오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아마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바꿔나가야 된다. 바꿔가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지점에는 당연히 현금에서 다른 투자 상품으로 바꿔나가야 되겠지만 21년 하반기 22년은 현금 보유 비중이 늘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또 가속화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 돈의 가치의 변화, 긴축의 시대로의 전환, 그리고 그마저도 그 긴축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흐름에 맞게 나의 어떤 재테크 의사결정을 또 바꿔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부동산 같은 경우 진짜 실거주 같은 그런 분명한 목적이 아닌 이상은 투자로 좀 접근하기에는 조금 많이 좀 더 많은 걸 고려해서 접근을 할 필요도 있다. 목돈이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정말 다 다르시잖아요. 지역도 다르시고 소득도 다르시고 지금 현재 내가 집을 한 채, 두 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아예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연령별로 다 다르세요. 가계부채가 있기도 하고 없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적으로 여러분에게 맞춤화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그냥 기존 주택을 사신다. 그러면 굳이 22년이냐 하는 생각은 해요. 네, 굳이. 금리가 다 인상되고 나서 조금 상방 압력이 이제 다 사라지고 나서 그러니까 하방 압력이 다 사라지고 나서 그때 결정해도 되겠다. 22년 말쯤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한 가지는 그렇고요. 다만 제가 책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무주택자라면 그 분양의 기회는 끝없이 누리셔야 된다. 그거는 정의입니다. 정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분양은 지금 분양을 받아도 잔금을 치르거나 입주 시점이 달라요. 그리고 기존 주택 거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 20-30% 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를 무주택자라면 분양받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재테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주택자라면 그리고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들이 쏟아질 겁니다. 22년에. 그래서 21년 동안에 공급이 안 됐던 게 22년에 많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의 기회를 좀 포착하실 필요는 있고요. 근데 기존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라도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굳이 2022년일까 하는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십시오. 왜냐하면 또 이 말씀도 지역마다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단적인 거 그냥 거시적인 흐름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이 적용될 만한 말씀만 드리는 게 이 자리에선 맞거든요. 22년 예산안을 제가 담았어요. 그걸 보시면 한국판 뉴딜 2.0을 제가 거론했거든요. 그러니까 21년 전망일 때는 제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강조했고 22년 경제 전망 책에는 뉴딜 2.0을 강조했는데 뉴딜 2.0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20년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게 그 한국판 뉴딜 사업이었는데 2.0은 여기 한 가지 더 붙습니다. 그게 지역균형 뉴딜이에요. 약간 양극화 해소도 담겨 있습니다. 불균형 해소. 네. 그러니까 지역 간의 불균형도 해소하겠다. 왜냐면 지방 소멸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지역균형 뉴딜 속에 담겨 있는 골자가 지역마다 산업 거점, 산업 그 특화 도시를 만들겠다예요. 그런 산업 거점이 형성되는 그런 지역에 교통이라든가 여러 인프라들을 많이 확대 증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또 우리나라의 인프라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충격일 때 세계 각국이 인프라 사업에 재정을 많이 투입해요. 그래야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역을 놓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거점, 산업 거점 그런 것들을 좀 보신다면 그런 지역만큼은 이
가격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좀 벗어날 수 있다. 왜냐면 가치 자체가 상승하니까. 예, 서울에도 그런 지역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냥 그 지역만큼은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밭이었는데 도시가 형성되면 그 지역만큼은 그냥 땅의 가치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무시하고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포착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자의 그 케이스에서 좀 더 주도 면밀한 접근이 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수적으로 또 접근도 해야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교수님과의 인터뷰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한 말씀이 네. 그 금리 수준도 중요하지만 금리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얘기들이 또 제가 많이 주변에서 들었었냐면 0.5에서 뭐 0.75 가고 네. 1 가고 네. 뭐 0.5 정도 오른다고 네. 해서 뭐가 많이 바뀌겠냐.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그 변화가 되게 중요한 거다. 네, 맞습니다. 기울기. 네. 그때 그 얘기 해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로 좀 벌어지는 것 같아서 좀 놀랍더라고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제가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비행기가 음. 한번 착륙하면 한동안 여기 머물러요. 그리고 이륙하기 시작하면 맞죠? 이륙? 착륙? 이륙하기 시작하면 한동안 비행기는 나는 거예요. 이게 스탠스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방금 떴다가 또 앉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해요. 비행기는 경차가 아니에요. 오토바이가 아니에요. 금리는 그거에 비슷해요. 이 금리는 스탠스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8번 합니다. 통상적으로. 긴급한 일이 아니면 8번 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 회의가. 그럼 회의를 할 때 그 의사결정자분들이 우리나라는 금통위 위원들이라고 하죠. 연봉도 많이 받으세요. 그분들이 이런 걸 놓고 막 고민합니다. 막 가계부채가 이렇고 막 지금 막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경제성장률이 이렇고 실업률이 이렇고 지금 금리를 인상해야 될까 이런. 근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특히 금리를 급격히 인하할 때는 그냥 경제 위기 상황인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랬고 역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할 때 시차를 조금 두지만 자산 가치가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폭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의 전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다라고 인식한 그 의사결정자들의 인식이에요. 경제에 대한 인식. 근데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다는 얘기는 그 인식이 뭐냐면 자 한번 적어드릴까요? 또 이거 재밌죠? 자, 금리를 인하하면 이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금리를 인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투자가 늘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누차 드리는데 자산 가격 상승. 왜냐면 이 투자는 그 가계의 투자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가계의 투자도 늘어요.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도 늘어요. 금리가 싸니까 은행에 저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기업들의 투자도 늘겠죠. 투자가 늘면 당연히 일자리가 늘겠죠. 고용이 늘어요. 고용이 늘면 당연히 소득이 늘겠죠. 더 많이 취업을 하니까. 취업자가 많아지니까. 그럼 소득 늘 때 뭐 하고 싶어져요? 돈 쓰고 싶죠. 돈 쓰고 싶어요. 그걸 경제학에서 소비라고 하잖아요. 소비가 늘죠. 그럼 소비가 늘 것 같으면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선순환이 되네요. 근데 이게 뭡니까? 선순환 구조예요.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달성된다.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한번 보이시겠죠? 이렇게. 예, 보이시겠죠? 예.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경제를 급격히 선순환. 왜냐하면 경제 위기일 때는 이게 꺾이거든요. 다 투자도 꺾이고 고용도 위축되고 다 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끌기 위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자, 근데 금리를 다시 인상한다. 다른 말로 정상화한다라는 말은 이런 것을 연결시키지 않아도 이거 없어도 얘 혼자 알아서 돌아간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경제가 금리 인하 아니어도 낮은 금리 아니어도 경제가 알아서 선순환하는 구조가 달성됐어. 얘는 더 이상 용돈 안 줘도 얘가 알아서 돈 벌고 잘 자생할 수 있어.
라고 보는, 경제를 보는 자신감의 표명이에요. 금융위 위원들이 금리를 만약에 인상했는데 경제가 다시 꼬꾸라져요. 그러면 사표 써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좀 더 보수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비행기 비유해 주셨는데 또 오르다가 또 내리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러면 거잖아요. 우당탕탕하면 손님들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한번 이륙했는데 갑자기 지금 도시락을 안 실었어요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도시락 다 실었는지를 다 점검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제대로 순순하고 있구나라는 자신감의 표명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미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물론 무제한 양적 완화 같은 것을 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오른팔도 썼어요. 통화정책. 이것도 거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유동성 공급, 왼팔도 같이 이걸 지탱했던 거예요, 경제를. 근데 일단 유동성 공급량부터 줄여나가는,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테이퍼링 시작도 안 했는데 특히 8월, 9월, 8, 9, 10월 달 테이퍼링 시작도 안 했는데 테이퍼링 할 거라는 말만 듣고 긴축의 시대가 왔다라고 주식시장은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꺾였죠. 테이퍼링 할 거라는 말만 듣고 사실은 긴축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얘기고 1200억 달러를 공급하다가 다음 달에는 여전히 900억 달러씩이나 공급하는 거예요. 줄여서. 네, 여전히 공급하는 거예요. 줄여지면 공급이다. 여전히 공급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800억 달러를 공급했어요. 그거보다도 많은 규모를, 그거보다도 많은 규모를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경제한테. 근데 느낌이 다르네요. 그게 800억을 지원하겠다는 것과 1200을 하다가 900으로 줄었는데 절대량은 많은데 느낌이 확 다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테이퍼링 시작하기 전부터 긴축의 시대로 왔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줄여나가는 것 자체를 긴축이라고 보고 있고, 그걸 또 가속화하고 기준금리 인상도 그럼 테이퍼링이 끝나는 유동성 공급량이 0이 되는 그런 지점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주식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빨리 돈을 은행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를 보시는 거죠. 경제는 항상 변화예요. 그 스탠스가 그 현재의 우리 아직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기준금리 1.0%거든요. 1.0%면 아직도 완화적이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하셨어요. 총재께서. 그게 그 뜻이에요. 한국은행은 아직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중은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리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정상화. 정상으로 간다고. 그렇죠. 정상적인 통화 정책으로 가는 경로에 있는 거죠. 그렇게 0% 금리가 정상적인 금리는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상적인 금리를 기준금리로 봤을 때 2%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가 아니면 비정상 금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2%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동안에는 역시 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요. 갈 때까지는. 그리고 그 지점에 뭐 또 다른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경제가 막 폭풍 회복돼요. 만약에 그럴 리가 별로 없지만. 그러면 금리도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고물가를 걱정해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런 이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금리도 인상되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조금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게 뭐 당연히 이렇게 논리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전문가들을 이제 폄하할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뷰가 저는 이제 경제를 보기 때문에 주식만 보거나 부동산만 보거나 뭐 대체 투자만 보거나 하는 사람하고는 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뷰가 아예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예 대세 상승장일 때는 고민 별로 안 하고도 다 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은 아예 하지 마시고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시고 뭐 그런 말씀을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아, 또 그렇게까지도 이제 짚어주시는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또 막 다 팔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그렇죠? 뜻은 아닙니다만 그냥,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있고. 주식 비중을 좀 줄이되 음. 주식 중에서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강세, 미국의 달러 가치화의 또 강세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제가 처음 만나 뵀을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국 주식보다는 예,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기회가 더 많다. 그래서 이제 나를 정의할 때 김광석 한국인 이러지 마시고 나는 우주인 그렇게 보고 어디에 투자할까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세계의 이 주식 시가총액 기준으로 국가별로 나눠보면 미국 혼자서 55%예요. 우리나라 2%도 안 됩니다. 뭐 12원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아날로그적으로 주식 투자하지 않잖아요. 증권거래소까지 가진 않잖아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까지 가지 않잖아요. 홍콩 증권거래소까지. 요즘에는 뭐 한국 증권사로 똑같잖아요. 다 되고 네. 그냥 원화로도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알아서 환전 다 돼가지고. 그리고 ETF 상품 같은 것도 맞아요.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투자하는 거니까 조금만 공부하시면 그게 좀 보이실 겁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제가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하나씩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게 자산 버블 이야기도 좀 심심찮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자산 버블을 좀 진단한다면 좀 네.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지. 네. 자산 버블을 비유를 한다면 약간 뭐 그런 거죠. 그 시끄러운 사람들을 가지고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게 버블이에요. 지식 버블인 거죠. 말만 막 하는 거고 지식은 없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공기가 그냥 무게가 없다고 가정을 잠깐 해볼게요. 무게가 있겠죠. 근데 공기에 무게가 없다 그러면 풍선을 불면 풍선이 이렇게 커지죠. 그럼 이게 무거울 것 같지만 무게가 똑같죠. 불기 전과 불 후에 이게 버블인 거죠. 풍선이. 풍선의 무게는 똑같은데 크기만 커진 거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나머지의 가치는 안 올랐는데 특히 경제 규모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집값만 이렇게 올랐다. 예를 들어서 경제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대략 한 GDP가 3.1% 정도 증가했는데 근데 집값,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대략 한 18, 20%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버블에 해당되죠. 근데 이 버블이 그냥 갑자기 또 이렇게 수축될 거냐, 풍선이 다시 쪼그라들 거냐, 아니면 이 상태가 뉴노멀이 돼서 여기서 조금씩 더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빵 터질 것이냐, 이것을 좀 진단해 보실 필요는 있겠죠. 시나리오를 그렇게 그려서. 그러니까 자산 버블 붕괴는 이게 빵 터지는 거예요. 아니면 쪼그라드는 거예요. 조금씩 둔화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뉴노멀이 돼서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갈 것이냐.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 네. 조금 그래도 버블이 좀 있다 생각하고 조금은 보수적인 스탠스 그렇게 좀. 버블이 형성된 건 맞고요. 근데 빵 터질 가능성은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터질 가능성은 금통위에서 혹은 연준 FOMC 위원들이 금리를 갑자기 뭐 몇 퍼센트로 올리고 갑자기. 그러면 자산 가치가 급격히 조정돼요. 그 버블 붕괴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그 조건은 보통 부채와 연관되는데 특히 단적인 게 이런 겁니다. 10억짜리 집을 2억 2억밖에 없는데 8억 대출 받아서 산 분이 있어요. 갭 투자라고 하죠. 근데 그 10억짜리 집이 갑자기 예를 들면 5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금리를 갑자기 인상해버리면 급격한 조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을 팔아도 대출 다 못 갚잖아요. 그런 걸 부실이라고 하죠. 그럼 못 갚으면 금융부실로도 연결이 되죠. 그런 주체자들이 많아요. 은행. 네, 은행 부실, 뱅크런이 일어나고 그런 게 이제 위기예요. 그렇게 그게 오면 정말 위험한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높은 것이 자산 가치의 둔화, 상승세의 둔화. 예,
상승세가 둔화된다는 얘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다 전국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에 계신 분, 제주도에 계신 분, 강원도에 계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둔화가 있을 텐데 주로 지역을 중심으로 둔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들은 가격이 하락할 거예요. 하락과 둔화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 200원, 300원 여전히 가격이 상승하죠. 근데 이게 둔화예요. 100원씩 상승했지만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예요. 10원씩 상승할 수도 있고. 예. 상승폭이 둔화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커지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커지잖아요. 인구도 역사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만 보지 마시고 지구 인구를 보시면, 그죠? 세계 인구를 보면 계속 커지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모든 것들이 커지고 자산 규모도 커지고 모든 것들이 커지는 거예요. 돌멩이 숫자도 커질 수도 있고, 그죠? 뭐 자산도 아파트도 더 늘어나지 아파트가 줄어듭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늘어나니까 자산 가치도 커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걸 이제 디폴트로 놓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 상승폭이 둔화될 때는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상승폭이 둔화되는 흐름은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상승세가 뭐 2%다, 3% 이게 상승세 둔화예요. 경제 성장률보다도 못할 때, 그럼 2%도 안 된다 하면 둔화예요. 그러면 다른 자산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자산으로 옮기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굳이 이 마당에 저축금리보다도 낮을 때는 집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축금리가 떨어질 때 집을 사는 게 맞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2% 상승한다는 말은 전국 평균이니까. 그러면 어떤 지역은 집 가격이 떨어지죠.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좀 보존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시적으로 그리고 멀리 내다봐도 그렇습니다. 인구의 감소, 증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동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인구의 이동을 보셔라. 그러니까 증감이라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인데 인구의 이동도 역시 거스를 수 없는 변화예요. 이건 통계청이 인구 추계를 하고 있어요. 65년 전만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인구의 이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가 있다 하더라도 경기권의 수요세는 계속 유지된다라고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둔화되는 흐름 속에는 모든 지역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여전히 상승하는 나름 상승세가 조금 높은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산업 거점 뭐 이런 거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0년과 2022년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나도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완전히 달리 만들지를 고민하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투자 관점도 완전히 달라지고요. 내가 준비해야 될 역량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무엇을 준비할지를 좀 고민하고 특히 그 완전히 달라지는 나를 만들 때 가장 선행돼야 될 게 그 변화에 투자하라라는 말씀 제가 늘상 드리고 있는데요. 그 변화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뜻인데 이 변화에 투자하라 이 말의 첫 번째 과제는 나에 대한 투자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스스로 그 변화를 들여다보는 그 시도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 이 웅달님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 영상뿐만 아니라 많은 좋은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교수님 채널도 있으시잖아요.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저는 뭐 소소해서 좀 청취자입니다. 퀄리티가 너무 높더라고요. 아닙니다. 뭐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하나밖에 안 올라가지만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를 통해서도 그 주에 가장 중요한 어떤 경제 현안을 좀 짧게 들여다보시면서 나를 계속 그 변화에 어울리게 채찍질 하시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변화에 투자하라. 그럼 그 변화가 뭘까를 알아야 될 텐데, 저는 이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 전망, 이거를 읽으시면서 그 변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이 설명과 함께 책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더 뚜렷해지고.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취업 이런 부분도 연관이 있겠지만, 뭐 돈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분야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 전망을 써주신 김강석 교수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